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방송 기다리시느라고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고대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알차고 유쾌한 컨텐츠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민망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1월 10일자로 방송됐던 35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이창준 과장님이 나오셔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길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고요. 또 A대학병원에서 벌어졌던 지도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사건도 다뤘는데, 이 두 개의 아이템이 다 좀 대중에게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면 히그라 청취자분께서 요 관련해서 좀 댓글도 좀 주셨는데요. 이 A병원 B 교수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쓰시면서 이렇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B 교수는 요즘 상당히 쫄아 있겠구만. 근데 궁금한 것이 얼마 전 성매매 하다가 걸린 의대 교수도 있던데 그런 경우도 10년 면허정지 될 수 있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그 댓글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다신 분이 네. 이거 아청법에 지대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저도 이게 어디까지가 아청법 적용 대상인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김변 전문가니까 일단 글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해석이 좀 여지가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아청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거기 성인 대상 성범죄를 네.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는 좀 이쪽에 경기도 의사회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 등 의사 회원들 상대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펼치고 있는 신태섭 법제이사를 한번 통화로 연결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이분도 변호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경기도 의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계신 신태섭 변호사를 전화 연결해서 한번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또 댓글도 달리고 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아청법에 걸리면 10년간 취업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의료인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대상에 성매매 하다가, 그러니까 성인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네. 이때도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게 일단 궁금증이거든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청법 취업 제한 대상 중에 네. 일반인들은 이제 아청법이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인 대상 성범죄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이 네. 아청법에 이제 규정이 안 돼 있고, 다만 이제 성인 대상 성범죄가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대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가 있습니다. 갖고 성인 대상 성범죄가 네. 일단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상에 나와 있는 성범죄다라고 일단은 안내가 되고 있죠. 보건복지부 측에서는요. 네. 네. 성폭력 방지법에 의한 범죄? 그거는 정확한 정의가 뭐죠? 동의 없이 이런 거죠. 강제로 하는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강간 당이 포함되고요. 네. 강제 추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공중 밀집 장소, 네.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이제 추행. 네. 예, 그리고 요것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우편이나 이제 컴퓨터로 네. 통신 매체 이용해가지고 음란한 글이나 사진들, 영상 요런 거 이제 송부하는 행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굉장히 네네. 넓군요, 범위가. 네. 네, 범위가 상당히 네. 넓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진짜 질문의 핵심은 그거는 네네. 다 넓은 의미의 성범죄라고 이해가 되는데, 네네. 성매매는 어쨌든 불법이긴 하지만, 네. 성인 대상 성매수 행위는 동의가 네. 있었고 강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일단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성매매 행위. 네.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폭력범죄 특별법 상에 네. 이제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없는 걸로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그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예, 제가 여성가족부 이제 담당 자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그 담당자는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청법상의 성인 대상 성범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건 자기도 알고 있다. 네. 하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상의 성폭력 범죄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성폭력 특별법상의 그와 같은 강요라든가 협박이 없는 단순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네.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매매 행위는 일단 포함되는 게 아닌 걸로 네. 일단은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되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네. 포함이 굉장히 된다는 거예요? 안 애매하네요.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포함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해도 이런 아동 청소년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거는 전과가 네.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겠다. 네네.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바로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 네. 유명 의대 교수 37세 A 교수 어떤 교수 네. 한 분이 강남에서 성매매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됐잖아요. 신문에 크게 네네. 났는데 그분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년간 의사 노릇을 못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네요. 네네. 여성가족부 담당자 말에 의하면 그게 맞는 답변인 거죠. 신 변호사님도 자꾸 여성가족부 담당자를 이렇게 조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아니요. 주무부처 담당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네. 법원이 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제가 보는 견해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청법상의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일단 없습니다. 네. 규정이 없고 주무부처 말로는 성범죄 특별법상의 성범죄로 보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질 않는 거죠. 왜냐면은 아청법상에 규정되는 성인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규정이 성인에게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어렵네요. 뭔 소리예요? 예, 이게. 네. 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요. 네, 그래서 아청법에 나와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상이 성인 대상 성범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성인 대상 성범죄에 성매매도 포함되느냐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네네. 건데 그것도 네네. 애매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저는 성매매가 포함된다는 거죠. 제 입장은. 그러면 예. 여성가족부 공무원하고는 견해가 다르신 거네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아청법상에 나와 있는 아청 대상의 성범죄 내용 안에 네. 성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 대상 성범죄도 이 아청 대상 성범죄 안에 당연히 들어간다. 그래서 얘기군요. 네. 예, 아청법상의 취업 제한 규정이 성매매인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인 거죠. 네. 결국 신태섭 변호사 같은 분이 병원장이다. 그러면 네. 자기 밑에 있는 봉직 의사라든지 이런 의사들이 이런 네. 가령 동의에 따른 성범죄인 윤락 행위를 해서 걸렸다라고 해서 네. 전과 조회가 딱 와서 다음 네. 연봉 협상이라든지 다 재계약 여부 때 이거는 안 된다. 취업을 못 한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겠네요, 그러면. 예, 제가 만약에 이제 기관장이라면 네. 예, 아청법상 기준에 성인 대상 성범죄가 해당되기 때문에 네. 예,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라고 이제 네. 취업 제한 계약을 대상자인 사람을 취업을 시키면은 그 기관이나 기관장이 처벌을 받나요? 일단은 아청법상에요. 네. 의료기관장은 일단은 만약에 의료기관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으면은 고지할 의무가 일단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범죄 있는 직원을 네.
고용한다 그러면은 벌칙 규정은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취업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고용 계약 자체가 네. 성립. 네네네. 과태료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아니 그러면 예. 그 취직할 때 이제는 네. 누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병원장이 그 전과 기록 이런 걸 다 조회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예. 조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 경찰서에다가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청법 계약하거나 시행 전에는 갱신하거나.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는 해야 네, 되는 그런 거예요? 규정 없었죠. 네, 그런 규정이 없었고, 아. 예, 그 취업하거나 또는 그 계약 관계를 갱신할 때 네. 그와 같은 그 성범죄 경력을 네.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아무나 물어보면은 그 경찰서에서 답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의사가 있는데 쟤 좀 이상한 것 같다. 쟤 혹시 네. 그런 짓 한 거 아니야? 이러고는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렇진 않죠. 당연히 의료기관 장이 아니니까 고용주 입장이 아니니까 안 되겠죠. 네네. 고용주라는 걸 고용주가 물어본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알려준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네. 대상이 이제 의료기관 포함해서 아동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장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돼야겠죠. 네. 결국 네네. 이렇게 그 신태섭 변호사하고 그 여성가족부 공무원하고 해석이 다른 이유가 아청법상의 관련 규정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발생한 네네. 일이니까 이건 차후 해석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네. 개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아청법상 내에 이제 그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도 명확히 이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비판하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와 같은 성인 대상 성범죄 범위가 불명확하다. 네. 예, 그런 이제 반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예. 지금 저희가 인터넷으로 우리 PD가 찾아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 그 다음에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조회를 안 하고 그냥 채용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네요. 네. 야, 이거 지금 의료기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잠깐만 이게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뭐 다른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되는 거 기사나 네, 이런 네, 분들. 마찬가지. 그러면 이 네. 방송을 들으시는 그 의료기관 장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직원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하지 않고 네. 그냥 채용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 경력이 있다. 그러면 이러면은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 어느 병원에 그런 사람이 일하고 있었다 이러고 막 뜨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군요. 신 변호사님, 네. 요새 그래서 좀 경기도 의사회 회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리고 계십니까? 네, 저희 그 경기도 의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그 아청법 문제점을 일단 그 대응 방안을 이미 알려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청법상 이제 문제점이 이제 크게 뭐 두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네. 그 개정이야 이제 당연히 국회라든가 이제 관련 이해단체에서 개정할 나갈 문제고 일단 중요한 것은 당장 이 아청법이 적용되는 이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일단은 방어해야 할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구체적인 대응 방안 좀 몇 가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걸로 완전 특집인데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그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네. 4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그 각 의료인들이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 되겠죠. 이제 진찰을 하실 때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이제 문진이나 촉진, 시진이 이제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촉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네. 환자분이나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신체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사전에 먼저 안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이 보조 인력들이 이제 진료할 때 옆에 입회할 수 있도록 예, 안내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의 동의만 받을 수만 있다면 진료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촉진하실 때 그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청진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진기를 이제 환자 가슴에 대실 때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손바닥을 펼친 상태에서 이제 청진기를 대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인 환자 입장에서 이게 마치 네. 이제 예,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뭐 청진 습관이라든가 또는 문진 습관 네.
예, 그런 것도 계산하는 방법, 그렇죠. 이와 같은 4가지 정도가 이제 필요하겠죠. 네, 청진기를 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잡고 뭐, 네네. 손가락이 닿지 않게 대라는 거죠, 이왕이면. 그렇죠. 네네. 가령 뭐 장갑을 끼고 한다든지 뭐 그런 필요가 있겠네요. 아유, 청진할 네. 때까지 어떻게 장갑을 껴? 그러나요? 네. 하여간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었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그 여성가족부 측의 담당자의 해석하고 우리 저 네네. 신태섭 변호사님의 해석이 벌써 다른 걸 보면 이거 네. 이제 검사가 혹은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뭐 그 아청법의 대상이 된다. 단순한 성인 대상 성매매도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어쨌든. 네, 일단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보수적으로 봐서 네. 예, 일단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참 무조건. 고민이네. 아니 예. 근데 참 어려워요. 이게를 뭐 성매매를 옹호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성인 대상 성매매가 현실적으로 뭐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나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아동 대상 성범죄 뭐 강간범하고 똑같이 10년 제한 조치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뭐 해도 의료기관에 그냥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긴 한데요. 이게 결국에 시각을 의료인의 시각이나 일반 그 인의 시각으로 볼 거냐 어느 시각으로 볼 거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아동 대상 그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병원 이런데 그 선생님이나 또는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어서 뭐 처벌을 받았다. 그런 교사나 의사를 한테 진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쵸 기분 나쁘죠. 예, 환자들이 그거를 괜찮다고 이게 볼 것이냐. 그게 알려졌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거 예정이 없었는데 거의 저 아청법 특집으로 네. 예. 다음에 또 연결해도 되죠?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일단 우리는 그 성범죄나 뭐 이런 거 관련 전문 변호사님으로 우리 입력해 놓고 다음에도 이런 문제 있으면 연결할게요. 예. 뭐 네. 생긴 것도 감사합니다. 약간 느끼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계신 신태섭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본의 아니게 예정이 없던 특집으로 아청법 네. 성매매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 의료와 관련해가지고 약간 좀 야식구리한 이야기가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그 연예인 A 양 그렇습니다. 그 뭐죠? 그 검사가 그 해결사의 노릇을 그렇죠. 해가지고 해결사 오빠 역할을 한 구속됐죠 거죠. 검사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만 네. 들었는데. 자 일단 네. 그 사건이 도대체 뭐였는지 잠깐 김변 좀 잠깐 브리핑 좀 해주시죠.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뭐 그 춘천지검에 네. 당시 재직하고 있었고 네. 그때 포폴 관련해가지고 연예인들 그러니까 예전에 프로포폴로 걸려 들어간 연예인 중에 한 명의 담당 검사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A 양이라고 예, 합시다 우리는. 네. 그리고 나서 뭐 처벌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만난 거죠. 그렇죠. 그 A 양하고 검사가 일단 그렇습니다. 조사실에서 만났어. 네, 만났고 네. 뭐 이제 피의자 신문으로 그렇죠. 그리고 검사 신분으로 네. 얘기를 했고 뭐 이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생긴 인연으로 그 A 양이 그 서울에 있는 뭐 성형외과에서 포폴을 맞고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검사한테 이걸 좀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겠죠? 자기를 지금 수사하는 검사한테 민원을 넣은 거구나. 과거에 수사를 했던 검사. 과거에 수사를 했던 네. 검사한테. 예, 그랬더니 그 검사님께서 오지랖이 좀 넓으셨죠? 네. 그래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합의금도 받아가지고 직접 받아서 전달해줬다. 그게 1,500만 원? 뭐 1,000만 네, 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성형외과 원장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네. 우리 이 불쌍한 A 양이 부작용 있는데 너 왜 돈을 안 주느냐, 그렇죠. 보상을 안 하느냐 예, 해가지고 보상을 해라고 해서 그 돈을 직접 받아 심지어 그렇죠. 검사가 예. 받아갖고 전달해줬어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드러난 사건인 예, 거죠. 예, 그게 사건 하나고 사건 또 하나는 그 성형외과 의사가 예? 환자에게 포폴로
놨는데 그 직원이죠. 자기 직원. 직원? 자기 직원이었는데 포포를 놓고 네. 그 환각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수면 상태에서 네. 또 성관계를 가졌고. 그 무슨 말이야? 자기 직원을 자기 그 병원의 직원한테 주사를 놓고 네. 성관계를 했다고요? 네, 성관계를 가졌는데 네. 그 직원이 항의를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진정이 제기가 됐겠죠. 그래서 수사 중인데 그 성형외과 의사 얘기는 그 직원하고 자기가 내연의 관계다. 네. 우리 원래 사귀던 사이다. 사귀던 사이다. 네. 그래서 사귀던 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애정행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아니 그런 사건, 난 왜 그 사건은 모르지? 요새 아주 뜨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다 포폴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포폴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로 만났던 연예인과 친해졌고 또 포폴로 환자한테 그 환자가 아니라 자기 직원이죠. 네. 직원한테 그 포폴을 놔주고 성행위를 했고 이 두 가지 사건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 그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예요?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남들도 다 알아요? 아니면 김변만 아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 다 났잖아요. 이 나만 모르는 박쌤 이거 좀 요새 제가 다른 네. 공부를 좀 열심히 네. 해가지고 재미진 사건인데요, 그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신문에 난 이야기라고 치면 네. 지금부터 이제 약간의 상상 추리를 해보면 그 직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본인이 지금 신고를 한 그런 거죠? 그렇겠죠. 네. 예. 근데 그리고 아마도 증거로서 자기가 굉장히 학대를 받은 네. 또 뭐 그런 내용을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성형외과 원장과 직원은 서로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귀는 사이이고 프로포폴을 놓고 이렇게 했을 뿐이다. 네. 근데 직원은 내가 당한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거고.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네. 그 성폭력에 또 해당되느냐 여부가 그렇죠. 또 문제가 되겠죠. 아침법까지. 예. 그거는 성인 대상 확실히 성범죄잖아요. 성매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부지간에도 동의 없이 하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두 사이가 뭐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네. 그 포포를 놔가지고 의식을 잃게 한 상태에서 간음행위를 한 건 일종의 준강간행위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것도 굉장히 그럼 이제 10년간 취업 못하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해당되죠. 이제 이분은 개설자이기 때문에 네, 개설을 못하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근데 거고요.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그분이 그 연예인 A 씨를 수술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바람에 네. 그 지금 춘천지검의 검사한테 협박을 받고 뭐 하여튼 그걸 받고 돈을 물어주고 네. 해서 그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둘 사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그 애석하다, 뭔가 정말. 브릿지가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그 검사는 도대체 왜 그 A 양의 해결사로 자청하고 나섰냐?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일반인들 시각에서 보면. 뭐 사람이다 보니까 네.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A 양이라고 네. 하지만 누군지 다 아는데 네. 그렇게까지 막 검사가 자기의 직을 걸고 그게 분명히 엄청나게 걸릴 수 있는 불법 행위고 그 변호사법 위반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걸릴 수 있겠지만. 그거 굉장히 정치한 네. 하여튼 네. 그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렇게 발벗고 나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미모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뭐 주관적인 거니까요. 네. 예. 하여튼 좀 하여간 뭐 사적인 감정이 생겼던 거겠죠. 왜냐하면 그 업무를 돈을 받아주는 업무를 공적으로 처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적인 감정이 분명히 생겼을 거고. 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주라고 그 A 양 통장으로 넣으라 그러면 되지. 그걸 자기가 받아가지고 전해줄 것까지. 그러게요. 예. 엄청 좋아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성형외과 의사가 뭔가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도 써먹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검사가 좀 순수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문제는 동부지청에서도 네. 검사님 한 분이 구속이 됐잖아요. 옛날에 네. 그 조사실에서 조사실에서 네. 뭐 성형인거 관련해서 네. 검찰 건물 그 검찰청 안에서 보면은 그냥 유난히 더 예뻐 보이나요? 그런 얘기가 있죠. 보통 보면은 그렇게
보통에서 보는 것보다 한 3배 내지 5배 정도 후광 효과가 있다. 더 예뻐 보인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범죄자들 보다가 그렇죠. 예. 예쁜 여성을 보면 예. 더 예뻐 보이는. 그렇습니다. 군대랑 비슷한 거. 군대랑 비슷하죠. 아. 네. 그렇군요. 예. 아니 PD가 자꾸 끊으래. 우리는 이게 재밌는데. 네. 알았어요. 예, 일단 그만하시면 그러면. 하여튼 지금 그 아청법 무슨 댓글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아, 네. 얘기가 자꾸 삼천포로 네. 빠지고 있습니다. 네. 댓글 하나만 더 읽고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창준 과장이 출연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에 대한 댓글도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사님께서 이창준 과장 말 뜻은 장례식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모두 고려하면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건가? 이런 개뜨 시베리아 십장생 열받네 이렇게 써주신 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그 지난주에 이창준 과장이 아니요 그거 말고 네. 이런 개뜨 이게 무슨 뜻이? 뭐라 개뜨는 글쎄요. 하여튼 개뜨 네이버에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새로운 네. 욕인 것 같아. 욕인 것 같긴 해. 개뜨. 네.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 있었던 보건의료 뉴스, 분야의 뉴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의사로 오시오. 웰컴.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청년의사 신문의 송수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기다리나 목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앞에 네, 이 댓글 소개하다가 한 30분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삼천포 갔다 오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조만간 특집 하시죠. 네. 거의 뭐 또 다른 특집을 하나 한 것 같아요. 자, 앞에 이미. 빨리 진행하시죠. 네. 예,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 요즘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의사협회 총파업 결의 소식입니다. 송수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의료계가 시끄러운 의협 관련 뉴스를 지금 몇 주째 계속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의료계 대표자 350여 명이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일 새벽 1시 30분까지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모여서 8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고요. 그 결과 오는 3월 3일부터 무기한으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딱 3월 3일 총파업을 하자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총파업 여부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물어서 과반이 넘게 나오면 총파업을 하기로 했고요. 또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달렸는데 정부가 원격 의료 중단이나 영리병원 철회,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 개혁 등을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때라는 단서를 달아서 사실상 조건부 파업입니다. 그래요. 네.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 네. 현장 분위기를 녹음을 좀 해온 거를 잠깐 들어주시죠. 네, 직접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핸드폰이 웬 말이냐? 원격으로 처리하라! 처리하라! 영리병원 허용되면 국민 건강 무너진다! 바른 의료 가로막는 건보제도 개혁하라!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게 엄중한 정보를 전달하며 이를 위하여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하였다.
3. 전국의사 총파업의 시작일은 2014년 3월 3일로 결정되었다. 단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정부 측이 제안한 민간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하여는 불참하기로 한다.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한다. 자, 근데 이번 총파업 출정식이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잖아요. 원래는 천안에 있는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출정식이 열리기로 한 장소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연수원이었는데 출정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그 연수원 측에서 갑자기 대관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의협 측은 이미 대관료를 모두 완납한 상태여서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갑자기 돈도 완부를 했는데 대관을 취소한 거를 두고 정부에서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외압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압설이 여러 가지 있었다면서요. 뭐 이렇게 모꽤 의사회의 간부께서는 그 국정원 얘기도 뭐 실명을 그쪽에서 누구 거론하셨다. 아는 사람한테 중앙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정보기관이라고 했다. 아, 정보기관이라고 근데 했다. 이 정보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국정원 압력설도 나오기도 했었죠. 저희 회사에서도 그 신문사에서도 국정원 압력설이 나오는 바람에 조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아무리 뒤져도 근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발적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새마을 금고, 새마을. 네. 네. 거기서 하려고 했던 의사협회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뭐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처음에 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자고 결의했을 때 그 장소를 중부권에서 잡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중부권이다 보니까 충남 천안 그 뭐 장소를 좀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마을하고는 관련이 없는 네. 걸로 일단 장소를 찾았던 거죠. 네. 네. 그리고 국정원이 무슨 청와대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천안에서 모여서 회의하겠다는데 이거를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이 외압을 넣을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어때요? 그렇죠. 요새 국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도 많은데 그런데 관여하실 시간도 없으실 테고 천안 경찰서 지금 재판 대응하시느라고도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 그죠? 천안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전화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컨셉 자체가 새마을 금고 새마을자 들어간 데서 반정부 집회를 한. 원래 근데 돈 다 냈는데 그렇게 갑자기 취소하면 2배, 3배 뭐 물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네, 처음에 의협도 약간 그런 내용의 계약서를 쓰자고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주는 이런 거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새마을금고 측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관을 해주고 중도에 이렇게 취소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에 제가 물어본 결과 자기네들 책임이 의협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처음부터 이 대관을 한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금고 그 연수원 운영 규정상에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데 사용할 대관을 해줄 수 없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기사를 보고 인지를 하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우리한테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돈 가지고도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돈을 그 대표자 대회를 하는데 비용은 좀 적게 들었겠네요. 의사협회 회관에서 했으니까. 근데 버스를 타고 다시 다 올라와야 됐었잖아요. 아, 교통비가 더 드나? 네, 그러면 서울에서 대관료 대신 이제 그 버스 빌리는 돈도 들었을 거고. 네.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동안 꾸준히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그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 요구하고 있고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중에서 의료부문 내용을 좀 빼달라.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옛날부터 이런 특별위원회 무슨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았는데요. 이거 만든다고 뭐 달라질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협의체하고는 또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협 측에서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거는 복지부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복지부랑 협의를 한다고 해도 기재부나 그 윗선에서 틀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부랑 협의체 구성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네. 더 높은 차원에서 뭔가 기구를 만들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TV에서 봤는데 그 노한규 회장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경기도 그 이사님께서 탄핵을 요구하는 소동도 있었고 뭐 1인 시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은 그 1인 시위한 건이랑 그 탄핵을 요구하면 소동 벌인 거는 약간의 그 시간차가 있기는 한데요. 예. 네. 출정식에서 이제 출정식을 막 시작하려고 개회사를 하기 위해서 노한규 회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갑자기 그 한 여성 회원분이 이제 탄핵을 요구한다면서 한동안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것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은 이 총파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하냐고? 민주의 절규다! 나는 민주다! 잠시 정리의 소란이 나는 민주야! 민주! 어디서 원검으로 원검 지도를 너 이용해? 너한테 나와! 어디서 거짓말도! 누구세요? 근데 누구세요? 누구? 유정호 의사 27,775 왜? 민주다 조용히 해! 니네는 권력을 이렇게 하고 민주를 안 떠들어도 되니? 민주를 시키려고 니네는 올바른 것 같냐? 민주의 이상한 소리를 죽여? 그럼 니네 올바른 같이 하냐? 야 니네가 겁이 없냐? 저 흑백 의원님께서는 빨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만 가고 싶으면 원격으로 제대로 해석해. 제대로 정의해. 디베이트도 제대로 정의해. 너한테 디베이트 엉망으로 해석해놓고 국민들과 의사들을 호도했어. 위험해 명예를. 야, 빨리 내보내주다! 아, 그래요. 이런 소동이, 이거 말고도 소동이 또 있었다면서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출정식이 다 끝나고 나서 출정식이 12일 새벽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그날 12일 오전 11시쯤에 의협에서 노한규 회장이 직접 기자브리핑을 했어요.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때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앞뒤에 의사들의 파업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몸 앞뒤에 부착하고 단상 앞으로 걸어오더니 노한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40분 동안 그 옆에 나란히 서서 1인 시위를 하셨죠. 아, 기자들 많이 모여있는데 그 앞에 서서? 네,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이 조선일보며 이런데 대문짝만하게 실렸을 그러게요. 거예요. 네. 네, TV도 나왔고. 네. 근데 이분은 쫓겨나진 않았나요? 아까 탄핵한 분은 쫓겨났다면서요? 네, 그분은 탄핵한 분은 욕하고 막 달려들었으니까는 막은 거고 1인 시위는 가만히 서 있었으니까. 가만히 옆에 서 있어서 그냥 노한규 회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직원들이 좀 이렇게 내보내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진행을 그냥 그 상태로 했던 거죠. 네. 그분도 예전에 그 의사협회의 집행부로 총무이사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그 지역 의사회에서 총무이사를 맡고 계신 분이시죠. 아, 예.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돼. 다 인터넷에 나왔잖아요. 임동건 이사잖아요. 파주시 의사회 임동건 총무이사님. 네. 그 임동건 이사가 의사협회 집행부 언제였죠? 그게 경만호 회장. 경만호 회장 때니까 뭐 2005년 뭐 그 전에도 김재정 회장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의사협회 활동을 좀 오래 하셨네요. 예. 몸집도 크고. 근데 최근에 뭐 또 그 전희총 쪽에서 굉장히 테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다음에 한번 임동건 이사도 연결을 한번 해서 한번 물어보죠. 받은 문자 왜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네. 그 1인 시위 할 때 뭐 이렇게 앞에 뭐 달고 있잖아요, 보통. 네네. 요구 사항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기는? 네, 그 팻말에는 그러니까 대책 없는 파업 결정 반대한다. 원칙 없는 파업 결정 이끈 노한규 회장 회원에게 사과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
노한규 회장이 그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뭔가 심경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파업에 반대하는 그분의 마음은 이해는 하고, 하지만 이게 자신의 뜻을 표명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총파업이 그러니까 3월 3일부터 한다로 결정된 게 아니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여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때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후 관계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업을 하겠다는 투표가 실시되면 그때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했죠. 2000년 파업 때도 여러 번 투표하고 그때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런 갈등이 많았는데요.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병원 협회하고도 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중소병원 협회도 또 다른 의견인 것 같고. 요양병원 그렇습니다. 협회도 또 다른 의견인 것 네. 같고요. 네. 그 병원 협회 쪽에서는 뭐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병의업 쪽에서는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한 내용은 경영난 해소를 위한 개선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반대지만 그래도 조건부로는 찬성한다. 이런 그런 쪽의 입장을 밝혔고 또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에 따른 거지만 3월 3일 총파업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도 좀 병원 문을 닫고 파업을 하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새 그 총파업 얘기 나오니까 병원에서는 제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펠로우하고 임상조 교수 이런 이제 젊은 교수들이라 그래요. 2000년에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할 때 네. 교수들하고 전공의는 다 나가고 그렇죠. 혼자서. 중간에 이제 갓 전문의 딴 친구들이 잘 고생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병원이 파업하면 또 우리가 뒤집어 쓴다 이러고 좀 걱정하더라고요. 의료사고도 많이 나오겠네요. 의료사고는 그때 뭐 늘었다 안 늘었다 말들이 많이 있긴 했었죠. 분석은 없었죠, 그게. 정확한 분석은 없었죠. 네. 일단 환자를 적게 봤기 때문에. 네. 그 뭐 딴 얘기지만 외국에서 그런 논문은 그런 결과는 있었어요. 파업 기간 중에 사망률이 줄었다 오히려 신경 더 써서. 근데 신경을 더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환자가 적게 왔기 때문에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죠. 뭐 어쨌든 뭐 파업을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지금 정부와 의협이 이제 결국 한 달 정도는 최소한 대화 국면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대화는? 네, 총파업 출정식을 하면서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가나 싶었는데 의협이 그 조건부로 총파업을 결의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정부와 대화를 하기로 하고 협상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서울시 의사회장이고 비대위 부위원장인 임수음 회장이 단장을 맡고요. 그리고 뭐 4-5명의 그 협상단을 더 꾸려서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고 17일 오전 첫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아직 다 안 꾸려진 거예요? 단장만 정해지고? 꾸려졌어요. 지금 네. 참여하는 인원은 임수음 회장과 그 충남도의사회 송우빈 회장 그리고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 그리고 지금 의협의 이용진 기획부회장 그리고 그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로 송영건 대변인이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핵심 인물들이 다 그러게요. 포진됐네요. 네. 특히 임수금 회장님은 머리도 깎으신. 그렇죠. 네. 파업하기 전에 네. 전부터 해서 삭발을 가장 먼저 하기도 하셨죠. 네. 그 협상 단장을 직접 노한규 위원장이 맡기는 좀 모양이 이상했을 테고. 그렇죠. 임수음 부회장이 맡았으면은 거의 최고위 인사가 맡았다 단장을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협 노한규 회장 쪽에서는 우리는 부위원장인 임수음 회장을 단장으로 내세웠으니 그에 걸맞는 대상자가 복지부 쪽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복지부는 안 정해졌어요 아직? 누가 나올지? 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1창의료팀장이 참석합니다. 이창준 과장님은 또 이창준 과장이 참석한다고 약사회 가셔가지고 멱살 잡히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거는 의료 영리와 관련된 민주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네. 법인약국 개설 네. 문제를 얘기하다가 법인약국 그 허용 문제에 대해서 약사회 쪽도 어느 정도 정부와 이렇게 얘기가 오갔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것 때문에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약사회 조찬희 회장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내가 언제 합의를 했느냐라고
멱살을 잡을 뻔했는데 멱살은 잡히진 않았고요. 잡았다던데? 아니에요. 잡을 뻔했는데 이렇게 피한 것 같더라고요. 잡히지는 않고 거의 그렇게 험악한 상황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창준 과장도 흥분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사진만 봐도 표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이 사람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라는 표정 이창준 과장의 얼굴에는 그대로 드러나고 조찬희 회장도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 기자들한테 내가 가만 안 두려고 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조찬희 회장이 이창준 과장을 가만히 안 내두려고 했다라고. 근데 사진이 있나요, 지금? 그게? 제가 사진에 이렇게 멱살을 잡으려고 한 거. 그게 오른손으로 잡았던 거예요? 왼손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오른손에서. 이게 이제 왼손으로 잡게 되면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또 가격 2차 가격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오른손으로 잡으면 그냥 단순한 항의 표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으면 그게 끝인데 그렇죠. 왼손으로 잡았으면 때리려고 준비한 거다. 그 준비행위죠. 미수까지 진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조찬희 회장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오른손으로 잡으려고 오른손으로 그랬겠죠. 알아봐봐. 네. 왼손잡이면은 터지는 거야. 이게. 네. 하여간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른손 처음 들었네요. 오른손잡이, 네. 왼손잡이, 멱살, 멱살의 의미. 다음에 제가 누군가 멱살 잡을 일이 생기면 꼭 왼손으로 잡아야지. 그렇죠. 네. 그래야 네. 위협을 느끼겠구나. 그렇죠. 상대방도. 내가 근데 멱살 잡는다고 누가 위협을 느끼겠어. 맞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네. 그러면 그 정부의 입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지금 정해진 게 있나요? 네, 일단 정부는 의협이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처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요. 동시에 의협 쪽에서는 대정부 협상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협 쪽에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자는 공문을 15일쯤에 복지부에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17일에 첫 회의를 가지는 거 보니까 복지부 쪽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7일. 당장 시작되네요. 네. 이 지금 17일자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가. 네. 아마 저희 방송이 업로드 됐을 때는 이미 회의가 오전 7시 반에 진행됐으니까요. 회의는 끝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16일 날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송수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UCLA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든 5가지 경영 원칙을 소개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타벅스 사람들의 저자 조셉 미첼리가 모든 병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UCLA 헬스 시스템의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전략을 분석한다. 의료 경영 베스트셀러 조셉 미첼리의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청년 의사. 이분 정말 오랜만에 모십니다. 저희도 잊고 있었습니다. 이 코너가 있었다는 걸. 아마 본인은 잘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송년 특집에서 신년 특집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만인데요. 이상규 교수님의 15분 MBA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교수님께서 스튜디오에 오시진 못했습니다. 대신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내도록 안 바빴는데, 안 바쁠 때는 연락 없으시다가 이렇게, 진짜 1년에 한 번 휴가 왔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휴가 가 계신 상태예요? 예, 여기 지금 애들 끌고 와가지고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빠 어디가 찍고 계시군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세요? 여기, 홍천에 와 있습니다, 홍천. 홍천. 예, 제가 거의 태어났는데. 춥죠, 지금? 그래요? 강원도 홍천, 네. 물 좋고. 네, 강원도 홍천. 예, 공기 좋고. 진짜로 강원도 홍천 출신이세요? 네. 거기 두부하고 감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자, 하여튼, 빨리 애들 밥 차려주셔야 되니까 진행하죠. 예전에 들었던 내용 다 잊어버렸는데요. 오늘 15분 MBA에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병원 경영의 개념의 변천 같은 것들을 아마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맨 처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냥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부터 흘러와서 네. 고객 중심적, 시장 중심적이 중심이 되는 이제 마케팅 개념까지 흘러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기억 다 까먹으셨죠? 아니요,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오늘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본론을 들어갈까 그랬는데, 네. 그래도 요새 뭐 마켓 3.0, 3.0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개념을, 3.0 개념까지는 소개를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3.0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대학 때 받고 싶었던 학점이죠. 3.0. 네. 타고 그 싶은 차의 배기령 아니세요? 네. 우리 주관님은 학점이 선동열 방어율 수준 그러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네. 넘어가세요, 빨리. 네. NCSI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슨 만족도 조사 그거죠. 그렇죠. 병원 쪽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1998년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에 삼성병원이 1등을 했고요. 첫 해 98년에.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이 꼴찌를 했습니다. 몇 개 중에 꼴찌였는데요? 7개 병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네. 10개인지 7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네. 하여튼 꼴찌였다고요. 네. 예, 꼴찌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흘러오면서 최근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한 3년 연속 1등했다고 자랑하고 이러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던 게 98년도, 99년도 NCSI 처음 시작할 때는 1등하고 꼴등이 만족도 점수가 한 20점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근데 최근 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대형 병원들, 큰 병원들 한 7, 8개 조사를 하면 네. 점수가 한 3, 4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1등하고 꼴찌하고?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고객 중심, 고객 만족 이런 거가 더 이상 이제 병원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다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거를 병원의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시기는 같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2.0 시기의 패러다임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네. 그럼 이제 그걸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요새 이제 흔히 얘기하는 3.0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끌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 시장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과거에는 그냥 차별화를 통해서 그냥 고객을 만족을 시켜주면 고객들이 나를 만족시켜주는구나 해가지고 구매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랬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요즘 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런 것만 가지고는 자기의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병원이든 조직이든 간에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런 가치, 그런 미션들을 통해서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그런 생산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냐. 네. 그런 거에 내가 동의가 돼야 소비를 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치 주도의 3.0 시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중심이 1.0, 소비자 그렇죠. 중심이 2.0이었다면 3.0은 가치 중심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원이든 조직이든 회사든 거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가 좀 보고 물론 물건도 좋아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회사가 하는 그런 활동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요새 무슨 광고 문구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슨 착한 소비니 이런 네. 것들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조금 맥락은 다르긴 하지만 네. 사실은 같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 시장 뭔가 이렇게 가치 주도로 장사를 잘하는 기업의 실제 사례 같은 거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많이 있겠지만 병원 쪽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네네. 인도의 아랍인드 안과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안과 병원이죠. 김안과보다 큰가요? 훨씬 크죠. 이게 네. 처음 시작은 20병상 정도로 시작해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네. 1976년에 네네.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인도 전역에 한 7개 정도 병원에 3,500병상을 안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3,500병상. 서울 아산병원보다 큰데 다 안과야, 그게. 이야. 거기 다 안과 환자들만 누워있어요. 물론 뭐 7개 병원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네네. 대단하네요. 하나당 500병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병원이 얼마나 큰가 하면, 작년에 외래 환자 한 250만 명을 봤고요. 네. 수술을 30만 건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30만 건 그럼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하루에 수술 건수로 따지면 하루에 한 1,500개 정도 합니다. 야. 그 한 병원에서 최소한 200개 이상. 실개 그렇죠. 병원이니까. 사람을 개로 표시하는 거는 조금 반인권적인 표현이네요. 아니, 수술을 몇 개 했다. 우리 네, 의사들 환자가 몇 개가 마음에 안 아니고 들어요. 네. 수술을 네. 몇 건 했다랑 같은 진행하시죠. 표현. 네. 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네, 수술을 30만 건 했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체 수술 환자의 한 4분의 3 내지 80%는 무료 환자예요. 응?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병원에 한 2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가볼 기회가 있어서 원장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 원장님이 닥터 V라고 부르시는 양반인데 닥터 이 V? 양반이 네. 닥터 V라고 이름은 되게 긴데 복잡해서 아마 직원들도 닥터 V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양반이 1976년에 처음 이 안과병원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이 이제 온몸에 관절염이 아주 심한 관절염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수술하기조차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수술도 열심히 하시고 했던 양반인데 인도에 그 한 실명 환자들이 한 3천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장님들이. 야, 그런데 네. 한 75% 내지 80% 환자가 원인이 백내장이에요. 근데 뭐 우리 그 박주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백내장이라는 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수술하면은 그냥 광명 찾는 병이거든요. 눈이 더 잘 보이는 병이지 않습니까? 네. 백내장으로 실명하지는 않죠. 최소한 뭐 선진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네. 인도에는 한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백내장으로 죽을 때까지 장님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 안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을 가지고 평생을 장님으로 산다는 건 내가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시작하십니다. 54세에. 네. 그래서 지금 병원을 키우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래서 이 병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사명문을 보면 그 영어로 잠깐 얘기하면 to eliminate needless blindness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실명은 최소한 이 땅에서 내가 없애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모토죠.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를 무료 환자로 하신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럼 돈을 어디서 보세요? 그러게요. 그랬더니 뭐 내는 사람들한테 조금 뭐 더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돈 없는 사람은 안 내는 방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방식입니다. 하긴 뭐 거기 소득 파악도 안 돼 있는. 이게 보험제도가 같이 연결돼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감면하고 순회버스 돌리면 다 이게 걸리는데. 그렇죠. 인도는 그래서 제가 인도 가가지고 네. 뭐 조금 딴 얘기입니다만 느꼈던 게 인도는 의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루틴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여튼 어쨌든 네 그래서 30%만 돈을 내는데도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한 건 하시는데 병원에서 한 비용이 얼마나 드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죠. 네. 미국에서 보통 백내장 수술 한 건 하면 진료비가 아니라 병원 차원에서의 비용이 한 3,000불 정도 들거든요. 네. 한 300만 원. 네. 제가 여쭤봤더니 그 특유의 인도 그 영어로 $30가 드신대요. 네. 이건 좀 위험하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렌즈 값이 얼만데. 그러게요. 네. 렌즈 값이 얼마인데 $30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네. 그랬더니 힐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맞대요. 처음에 본인도 그게 문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렌즈 값 때문에 코스트 다운이 안 돼가지고 비용 감소가 안 돼서 렌즈 회사를 아예 만드셨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로랩이라는 렌즈 회사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뭐 상당히 조악했겠죠, 품질이 처음에는. 네. 근데 지금 뭐 발전을 거듭해서 뭐 전 세계 렌즈 시장의 한 25% 정도를 이 회사 거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나라도 많이 수입하는 걸로 같던데요. 진짜? 예, 백내장이 저희는 DUR로 묶여서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원가로 DRG. DUR에 DRG. 아니 변호사는 원래 이게 약간 좀 DUR은 뭐였죠? 의학 용어가 DUR은 그 저기 의약품 정보 무슨 시스템 거 그렇군요. 있잖아요. 예, 하여간 뭐 D로 시작하는 거.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로랩 그 회사의 렌즈를 한국에도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는 그 회사가 발전해가지고. 네, 그렇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30불에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물가가 싸다고 해도. 이거 복지부에서 듣고 있으면 수가 낮추자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들으면 큰일 나겠네. 예, 얘기하십시오. 예. 이 양반이 하신 얘기가 병원에까지 오는 환자들은 저희가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뭐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데. 네. 인도가 땅이 너무 넓으니까 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스를 한 뭐 10대인가 20대를 사셨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순회 진료를 엄청 다니시면서. 예. 순회 진료를 엄청 다니시면서 시골 가가지고 또 이제 환자 있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수술해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이거 차택이라고 그래서 하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그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명문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명은 최소한 내가 해결을 하겠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도를 우리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의 전형일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멋진 얘기긴 한데, 한국에서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너무, 사정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이 사례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물론 시스템이 달라서 그 얘기를 우리나라 그대로 가져오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말씀하셨듯이.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2.0 시장은 결국은 양의 경쟁, 규모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소형 병원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소형 병원이나 중소규모 병원들이 절대로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을 쫓아갈 수 없는 구조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규모나 양에서 잽이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네. 그런데 3.0 시장에서는 가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런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얼마나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가치들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혹은 환자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공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과거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2.0 시장을 휩쓸었던 것처럼 3.0 시장은 그런 병원들이 휩쓸 수 있다는 거죠. 저기 신발 판매하는 어떤 기업에서 하나 사주면 아프리카에다가 하나 보내준다 뭐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겠네요. 뭐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런 개념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 그래서 요새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의 사회공헌, 뭐 병원의 사회공헌 그러면 뭐 무료 봉사 가고 기업이 어디다 기부금 내고 이런 것들을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최근에 바뀌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그 업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게 진정한 사회공헌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CSR이 이제 CSV로 바뀌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또 딴 얘기니까 다음에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렇죠. CSV가 뭐예요? value예요? 끝에가? creating shared valu인가? 하버드인가 뭐 어디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였잖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CSV는 뭐라고 번역하더라? 공유가치? 공유가치. 공유가치 shared 창출. value, creating. 그래요. 하여튼 오늘 우아한 말씀 감사한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나라 병원들 돈 좀 벌고
예? 적자 보전하는데 도움되는 그러게 구체적인 실용적인 얘기도 예, 좀 부탁드릴게요. 쪽집게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 예. 우아한 얘기만 하면 청취율 떨어져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차떼기를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 감면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또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기껏 마켓 3.0 좋은 얘기 해줬더니 뭐 네. 딴소리만 하고 있고. 아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오랜만에 예, 그 좋은 말씀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여기 좀 저기 여기 녹음하러 좀 네, 오세요. 얼굴 보고 얘기하죠. 네, 안 그러면 잘릴 수도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규 교수의 15분 MBA였습니다. 광고 듣고 이슈 내망현 시작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 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김변은 대학 다닐 때 성적표에 가장 자주 보였던 알파벳이 뭡니까? 글쎄, 저는 그 법대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법시험에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가나다로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면 수미양가로 영어로 나왔나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박쌤은 어떠셨나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물어봐놓고. A는 일단 없었어요. A는 뭐 거의 없었고. 그런데. A인이 없었다고요? 아니, A는 있었고, 네. A가 없었다. 네, 예. 자, B 정도로도 저는 행복해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성적표에 만약에 A, B, C, D, F 이 알파벳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이런 채점 방식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게요. 안 될 것 같은데 2014학년도부터 성적표에서 A, B, C, D, F를 빼고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또는 넌 패스, 말하자면 합격, 불합격으로만 성적을 매기는 시스템을 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의과대학은 A, B, C, D뿐만 아니라 아예 1, 2, 3, 4 등으로 등수까지도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국내에서 최초로 패스, 넌 패스로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곳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우택 교무부학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그럼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어떤 점이고 어떠한 제도인지 좀 생소한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학점이란 걸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A 학점이다, B 학점이다, 뭐 F 학점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갖고 학생들을 경쟁도 시키고 공부를 더 열심히도 시키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선택하고 있는 또는 뭐 중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인데 의과대학 교육은 그런 식의 경쟁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이루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아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그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는 거로 따지기는 힘든 내용이 대부분인데 지나치게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물어봐서 등수를 매기려는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학생들은 워낙 이제 의과대학 들어온 학생들이 성적이 다 이미 우수한 학생들인데 들어와서 97점이냐 98점이냐를 갖고 너무 힘겨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정말 개발돼야 될 영역의 교육이 잘 오히려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학생들한테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패스와 넌 패스로 가고 그리고 그 남는 에너지, 남는 시간을 진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연구에 학생들이 더 에너지를 쏟게끔 하고 또는 뭐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과 같은 것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탐색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학생들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하고 함께 그 옆에 있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키우겠다. 뭐 이렇게 아주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에 저희 연세의대의 결정입니다. 네. 선뜻 잘 이해가 안 하다는데요. 그러면 과목 수가 더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과목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바꾸게 된 이유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너무 경쟁을 많이 하더라. 또 알아야 할 것을 알면 되지 그걸 얼마나 많이 아는가까지는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공부를 하는 와중에 진짜 의사에게 필요한 뭐 다른 덕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더라. 뭐 이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이런 그 변화를 위해서 뭐 당장 뭐 최근에 갑자기 결정하신 건 아닐 테니까요.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 생각을 한 것은 벌써 굉장히 오래됩니다. 뭐 아마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정말 경쟁을 해야 될 거에선 경쟁을 안 하고 경쟁을 안 해야 될 것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론 지식은 많을수록 더 좋을 것 같지만 옛날에는 인간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이 그의 지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학생들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요. 이거 딱 열어서 구글이고 네이버고 검색만 하면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만 했다고 믿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 손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암기하는 것은 경쟁을 시킬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학교육은 여전히 암기에 경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가 없는 경쟁이죠. 네.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경쟁은 학생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 연구실에서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을 갖고 경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고요. 암기를 못해서 성적이 나빴던 저로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도 드는데.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암기해야 될 내용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너무 안 하게 되는 뭐 이런 부작용은 걱정 안 하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패스와 페일로 가게 되면 학생들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거는 최소한 60점은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45점을 받았는데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한 15점 받은 학생들이 2-3명 밑에 있어주면 그 학생들이 F를 받고 45점 받은 학생은 어떻든 간에 D-를 받아서 유급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 의과대학 그 속어로 동해안 정도에 이렇게 상륙하면 좋고 울릉도까지도 괜찮은데 독도에 떨어지면은 유급이다. 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말하자면 밥상 같은 경우에는 더 불리한 거네요. 그때로 돌아가면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글쎄요, 밑에 이게 없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되는데. 아니에요. 네. 난 다른 건 괜찮았어요. 암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문제였지. 네. 그러면 그 ABCDF로 그 학생을 평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성적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평가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물론 평가는 다 할 거고요. 학생들이 치는 시험도 지금과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세의대는 이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갖춰야 될 일종의 성과 역량을 36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36개의 역량을 갖췄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의학적 지식도 있지만 연구 능력도 있고 뭐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또는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학습의 어떤 성과 목표로 좀 잡아놓은 게 있고요. 그것을 당연히 평가하는데 그동안 했었던 지식의 시험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저 시험 쳐서 점수만 받으면 어찌되었든 졸업을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역량들을 평가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마 ABC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바빠질 수밖에 없고 그거 봐요. 박쌤 더 안 된다니까 이거. 아니 괜찮다니까 바쁜 거는. 네. 예. 학생들이 더 바빠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송을 듣는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생들이 있으면 일단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그렇게까지 걱정들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예. 그 36가지 핵심 항목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어요. 36개가 뭐뭐 있는지 봤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거는 좀 쉽고 간단해 보이는 항목이고 어떤 거는 굉장히 큰 항목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게 좋아야 한다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뭐 어떤 수술 뭐 중요한 수술법들을 다 이해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술이라는 게 막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것들 어디까지 그럼 알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아주 고질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학생들은 학생이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졸업하면 되는 건데 이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본인이 레지던트를 가르치고 있는 건지 전문의 보수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최신 모든 지식을 다 전달하겠다는 이 판단 때문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사실은 과도한 공부를 하고 평가를 받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특성화 선택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이제 하버드 MGH에 가갖고 이제 실습을 하고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미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내과 실습을 다 돌고 간 학생이었어요. 근데 심장내과 실습을 돌 때에는 심초음파까지 다 하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실습을 하고 이제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심장내과 실습을 돌 때 하는 유일한 거는 가슴이 아프다고 외래를 찾아온 환자를 어떻게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무엇을 검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까지만 알게끔 하고 실습을 시킨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 이게 하버드보다 연세의대 수준이 훨씬 높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했다가 거꾸로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는 심장내과 펠로우가 됐을 때야 비로소 심초음파와 여러 가지 이 심장 관련된 검사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이 학생이 느끼기 시작하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진짜. 아는 거는 많은데 정작 환자가 딱 왔을 때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고 원칙적인 거가 중요한 거. 지식은 진짜 많은데 살아있는 진짜 필요한 지식이 없고 뭐 죽어있는 지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덜 필요한 그런 것들만 많이 가르친다는 원칙보다는 거죠. 테크닉이나 좀 이렇게 강론적인 본론보다는 강론에 치중한 교육. 그렇죠. 네, 강론에 지향하신다는. 예.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학생은 학생이 알아야 될 총론적, 개론적 측면을 얼마나 숙지했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교육들이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식 너 이거 알아?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이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교육일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칙은 이제 원리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의학 교육이라는 게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가 지금 몇 분이시죠? 한 4, 500? 저희 지금 한 550명 550명. 예. 그 550명의 교수분들이 다 나눠서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뭘 다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시험은 똑같다고 하셨는데 교육 방식 자체도 그러면 달라집니까? 이번 변화를 계기로? 일정 부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바꿔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본과 1학년 교육 과정만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본과 2학년 될 때 이제 2개 학년이 적용되게 돼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4개년도에 거쳐서 바뀌게 되죠. 네. 그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장학금 같은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주나요? 등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좀 더 다면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학생은 평양 평점 몇 점, 3.75, 그러면 3.75짜리 학생으로 뭐 딴 거 따질 거 없이 네. 얘는 2.8, 얘는 3.75 이렇게 아주 편리한 숫자로 한 학생의 능력이 그냥 아주 정의되어졌는데 이제 연세의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을 평가하는 내용들은 크게 몇 가지 제가 보완책을 갖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패스, non-패스로만 되어 있지 않고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아까 그 얘기는 좀 못 드렸지만 미국 상위 25개 의과대학 전체 그 다음에 일본도 동경대학이나 교토대학과 같은 일본의 아주 상위권 대학들은 단 한 학교도 안 빼놓고 패스와 페일로 하고 있지. 의과대학 얘기죠. 예. 다른 과는 아니고. 예. A, B, C, D 주는 대학은 없습니다. 이미 없고 이미 그렇게 운영된 지가 벌써 다 20-30년씩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미 의과대학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이 학생들은 가장 엑셀런트한 능력을 보여준 학생들이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부터 훈련돼야 될 내용들은 누가 더 많이 외워서 시험지에 잘 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팀으로서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냐가 훨씬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점을 주는 개인 경쟁 시스템이 불필요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이 당장 자기한테 주어지는 A, B, C, D가 없으면은 공부를 덜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아너라고 하는 것이 학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처럼 되어지는데 그러면 H, P, NP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 H는 대략 몇 %쯤으로 미국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과목에 따라 교수님이 이거는 아예 언어가 없다 하는 과목도 있지만 언어가 있는 과목들은 그 맥시멈 쳐서 한 20% 정도가 언어를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과목이 다 H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그래서 결국 저희도 일단은 대학으로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학생을 한 교수님이 다 채점할 수는 없을 테고요. 담당 교수가 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팀 어프로치를 잘하는 능력이 있다. 뭐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우선 필기 시험으로 치는 거는 뭐 당연히 채점이 딱 나오고요. 네. 그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것들이 지금 예과 때부터 이제 매 학년마다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과목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금 강화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루어질 거라서 그래서 ABCD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적인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전부 패스가 되는 거고 이 학생은 진짜 문제가 있다 하면은 non-패스가 오는데 이 non-패스를 받은 학생들이 그냥 그걸로 옛날에 F 학점 받으면 이제 그걸로 끝. 내년에 모든 과목 다시 들어. 이렇게 되는 게 이번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non-패스가 되면? non-패스가 되면 그 학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 3주간의 그 공부를 다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유급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유급이 먼저 결정되지 않고. 썸머스쿨 같은 게 생기는 거군요. 예, 썸머스쿨과 윈터스쿨이 생기는 거고요.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F 받는 것보다 방학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학비를 더 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유급이 더 두렵죠. 방학 없어지는 것보다야. 그래서 일단 학생들은 F를 받았다 할지라도 유급이 아니고 3주 동안 자기가 썼던 시험 문제 중에 틀린 것부터 시작해서 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재평가를 받고 보강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다시 시험 치게 하고 옛날엔 그냥 제시 이렇게만 주어진 거를 이제는 학습 과정이 전부 포함이 되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갖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모든 학생들이 다 패스하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그런 걱정이 있는 반면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또 유급하는 일이 생기진 않느냐. 뭐 이런 양쪽의 걱정이 다 있더라고요. 뭐 제가 지금 유급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 유급을 바로 시키지 않고 썸머 윈터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유급하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유급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넌패스를 받는 학생들이 당연히 F 받는 학생보다는 좀 많겠지만 그 학생들이 3주 동안 여러 가지 보충적인 학습 과정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는 패스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때는 넌패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넌패스는 늘어나겠지만 유급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십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넌패스를 받았지만 3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패스로 바뀌니까 바뀔 수 있다. 그 학생들은 이제 패스가 된 거지 넌패스는 아니거든. 그러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또 3주를 더 가르쳐야 되는 수가 생기니까 더 힘드시겠네요. 그 학생들을 예를 들면 붙잡아 놓고 강의를 다시 하는 법은 절대로 없고요. 이미 그 학생이 시험을 치고 나면 이 학생이 뭘 맞췄고 뭘 틀렸고 뭘 모르고 어디가 약하다는 건 이미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학생이 스스로 전부 보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학 때 어디 바캉스 가서 그걸 하고 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패스를 해야지 넌패스 됐다가 나중에 패스되는 거는 별로 행복한 일이 못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학생들과 많은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타 대학 교수님들과는 달리 특별히 방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네, 그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이 구별이 안 되면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 하향 평준화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한 장학금 이런 거 있잖아요. 장학금은 또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런 1, 2, 3등 준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방식도 연구를 제일 좋은 프로덕트를 많이 낸 학생들 5명. 그다음에 뭐 시험 친 성적에서 언어가 많은 학생들. 그다음에 좀 더 어느 활동적인 것에서 사회적 활동의 리더십을 훌륭하게 보인 학생. 학교 바깥에서의 활동도 그렇죠. 평가하시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성적표가 굉장히 다면 평가 성적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점만 달랑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연구 활동과 연구 업적,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사회적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것들, 봉사한 것, 뭐 아주 다양한 것들이 성적표에 적혀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아마 그동안은 이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숫자만을 갖고 상상을 해야만 했는데 지금 연세의대가 내년부터 나오게 될 성적표는 딱 보면 이 친구는 어느 정도야 누구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표를 보면 자기소개서의 일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 포트폴리오를 개발을 해서요. 학생들이 자기의 모든 활동을 그 포트폴리오에 적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냥 뭐라 그럴까 실습을 돌 때에도 도대체 어떤 종류의 환자를 어떻게 받는지가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게끔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묻어서 관광 다니듯이 있다가 졸업하는 일이
이제 불가능하게끔 된 것이 여러 가지 시스템의 큰 이거 변화입니다. 농땡이 대충 치다가 시험 전에 그냥 밤새가지고 막 암기해가지고 하는 그런 건 이제 그게 끝난 어려워진다는 거네요. 거죠. 예. 임상 실습 돌 때도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없어진다는 뜻이겠군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일종의 논문과 레포트의 중간 형태인 어떤 환자 케이스에 대한 것을 갖고 하는 이 환자의 기초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최신 저널의 리뷰가 붙어야 되고 환자에 대한 다양한 어떤 치료와 진단, 예후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 아카데믹하게 레포팅해야 되는 시스템이 이번에 개발됐습니다. 그런 거를 다 그 개인별 포트폴리오에다가 계속 쌓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년 내내 그러면 굉장히 부피가 많아지겠는데. 그렇죠. 분량이? 그래서 만일에 연세의대 졸업생이 세브란스 병원이 아닌 타 대학 병원으로 만일에 레지던트 어플라이를 해야 된다 할 때 아마 다른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자기네 학생들은 등수 성적표만 달랑 받지만 아마 앞으로 연세의대 졸업생들의 이 성적표는 굉장히 다면적이고 거기다 굉장히 두꺼운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연세의대가 이 개혁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 가장 동요한다 그럴까요? 좀 크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다른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나중에 혹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세브란스는 연대 졸업생만 받겠다는 뜻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다른 대학 졸업생들하고 같이 놓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이 타 병원에 지원했을 때 과연 그게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첫째는 저희는 지금 생각하기는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미래지향적이고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의학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양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연세의대가 이번에 내린 결정에 아주 큰 찬성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대학에서도 이러한 결단을 빨리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제가 벌써 여러 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학을 안 그런 분도 꽤 많은 것 같은데. 물론 하지만 이제 지나놓고 보면 네. 이게 의과대학 학생들 의사로 키워내는 데 있어서 훨씬 나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예를 들면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경우는 신촌이나 강남 다 합쳐서 저희가 지금 뽑아야 될 인턴 레지던트 숫자의 반도 연세의대 출신들이 채우질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미 지금도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타 대학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우수한 학업 능력을 보인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얼마든지 그 학생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기대하는 게 있다면 단순히 학업 성적만 높은 게 아니라 학생 때 논문을 써보는 또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보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가진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했었던 체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물론 학교 성적이 아주 우수해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좀 더 마치 연세의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을 다른 대학에 계시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섭렵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뭐 전혀 불이익 없이 좋은 평가들을 받고 들어오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부학장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좀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가 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또 그걸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가이드를 잡아서 유도해 주신다는 건데 그래서 자기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또 LC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원자 LC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학습 공동체, 러닝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일반적인 특징은, 그야말로 아주 조용히 혼자서 착실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 보통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예. 들어오죠. 왜냐면 수능에 거의 만점을 받아야 지금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들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수능에 만점을 왜 가깝게 받을 정도가 되려면은 첫째,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에 끼면 절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일에 간섭을 하는 태도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들어오는 의대인데 정작 의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 일에 관여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입학시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의과대학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순간부터는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고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 경쟁을 시켜놓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학습 공동체라는 개념이 이번에 도입이 됐고요. 한 30명 단위의 학생들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한 공동체에 4명 내지 5명의 교수님이 들어가시게 돼서 이 교수님들은 그 학생이 본과 1학년 때부터 본과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쭉 따라 같이 올라가십니다. 그 커뮤니티 멤버도 안 바뀌는 건가요? 예, 안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있고 진로 문제 상담과 지도까지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이것이 여기 저희 연세의대 같은 경우는 단임반 제도라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 이때는 교수님 한 분이 각 학년 학생을 한 명씩 담당하는 거였는데 교수님의 편차가 너무 커서 아주 훌륭한 지도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큰 관심을 안 갖는 교수님들도 계셔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학습 공동체 지도 교수를 모시는 분들은 우리 학교 550명 교수님 중에 학생들 교육에 가장 큰 열정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특별히 모셔서 이분들을 거기에 일단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아주 이렇게 좀 소극적인 학생은 학교에 와서 자기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혼자 조용히 다니다가 유급하면 유급했는지도 모르는 식으로 아주 불행한 의대 생활을 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공동체로 움직이고 학습도 공동체로 하고 그 공동체가 이제 4개 학년이 합쳐지면 크다란 하나의 학습 공동체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4학년이 1학년 챙겨주고 하는 학년 간 학습 튜터링 또 같은 학년끼리의 학습 지원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아마 어떤 의미에서 태어나서 이 학생들이 최초로 공동체라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팀원 같은 팀 멤버 중에서 한 명이 되게 뭔가 잘못하거나 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같이 피해를 보거나 뭐 연대 책임을 지거나 뭐 이런 일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글쎄 뭐 그렇게까지는 뭐 별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으면 교수님들이 따로 그 학생들을 관리하실 거기 때문에 뭐 딴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마 논의도 해야 될 거고 시간을 내야 될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고 함께 간다는 체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문제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껴있다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게끔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까 550명 중에서 20분을 모셨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20분의 교수님들은 자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지명하시는 건가요? 자원하신 분들을 저희가 지지난주에 인터뷰까지 다 끝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뭘 봉급을 더 주든지 진료 부담을 좀 줄여주든지 뭐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업적 평가 시스템을 다르게 적용할 겁니다. 하긴 뭐 그분들도 다 미국이나 이런 선진화된
그 시스템에서 다 경험이 있었던 분들을 또 위주로 못 봤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유사한 게 결국 의사나 그 법학 전문 대학원, 변호사나 마찬가지로 직업을 갖게 되는 이제 특수한 영역의 어떤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신문에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킹을 해가지고 교수님 성적을 알아내서 그걸로 뭘 했다니, 뭐 수의과 그리고 또는 법대 로스쿨에서도 나왔던 건데, 결국 이렇게 이 세브란스의 어떤 이 새로운 시도가 같은 의대뿐만 아니라 이 어떤 직업을 이제 뭐 약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쪽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산업화 시대의 가장 큰 기본 전제는 인간은 경쟁을 시키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이 후발 국가들은 철저히 경쟁 위주의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 뭐 중학교 입학시험, 초등학교 입학시험도 다 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식 사회로 변화되게 되면 경쟁이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협력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게 돼 있지,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야만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갖고는 발전을 오히려 이룰 수가 없게 되는데, 지금 이미 한국 사회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서 후기 산업화 시대로 이미 많은 부분이 전환이 됐고, 소위 말해서 지식화 사회로 이젠 변화됐는데, 이 교육만은 산업화 시대의 철학과 전제 조건을 갖고 여전히 시킨다는 것에서 사실은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대학교 입학할 그 시점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능력이 전 세계 어느 나라 학생보다도 우수할 텐데, 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의대 6년을 졸업하고 나면 외국 학생들에 비해서, 물론 유능한 사람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대학 졸업생들을 잘 믿지 못하냐. 이건 교육의 퀄리티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세의대가 지금 내놓는 이 시도는 지금 우리 김선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일개 의과대학 또는 의학교육, 대한민국 의학교육 의과대학의 전체, 이거를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좀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고, 다른 영역에서도 도대체 학생을 교육시킨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회가 되어가기를 기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제 교수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얘기 듣고 굉장히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능력을 좀 더 키워보고 싶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연구 능력을 좀 학생 때부터 키워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럴까요? 공감 능력, 뭔가 이런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이런 쪽. 그 다음에는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네, 그런 능력.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예, 아주 뭐 정확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더 중요하게 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그런 쪽을 배양하다가 자칫 진짜 중요한 의학적인 지식이 덜 들어가면 어떡하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국가고시 합격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 걱정도 하시던데 그런 우려는 안 하십니까? 그것도 다각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연세의대 학생들이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생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탑 성적들을 갖고 의대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국가고시 성적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10년 동안 수석은 4명을 배출함으로써 전국 의과대학 중에 가장 많은 수석을 배출한 학교는 분명한데 평균 점수는 평균에 못 미칩니다. 평균 점수라는 거가 합격률인가요? 아니면 점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격률로도 칠 수가 있고, 네.
그 받은 점수로 갖고도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러냐? 간단히 표현하면 연세의대 학생들은 국가고시 성적에는 전혀 신경들을 안 쓰고 있고요. 학교의 등수에 목숨을 걸고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등수와 KMA 이 시험과는 학교 시험과 KMA 시험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성적에만 신경을 쓰면서 국가고시는 합격만 하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근데 인턴 뽑거나 레지던트 뽑을 때는 지금 국가고시 성적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연세의대 학생들이 학교 성적 신경 쓰다가 국가고시 성적이 나빠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저희 교육과정이 들어오면 학생들은 자기의 의학적 지식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국가고시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나머지는 패스와 페일 또는 연구 뭐 이런 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국가고시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도 똑같은 게 미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와 페일로만 점수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유는 소위 말해서 그 미국 의사 국가고시의 스텝 2 이 시험이 절대 점수로 나오지만 이게 98, 99점이 되지 않으면 좋은 병원 레지던트 어플라이는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패스와 페일 평가로만 해도 이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국가고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의대는 이번에 이 결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아마 국가고시 성적이 본인들의 선배들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쌤 그럼 인턴 안 하시는 게 혹시? 다 인턴 했어요. 했어요? 네. 오, 그러셨어요. 내가 인턴 시험 볼 때 경쟁률 되게 높았는데 그거 뚫고 합격해서 신촌 세브란스에서 인턴 했습니다. 아, 예. 몰랐네요. 처음 듣는 얘기네. 네. 왠지 막 인턴도 안 했을 것 같죠? 다 했어요. 네. 저는 이제 변호사를 뽑는 입장이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도 그 사법연수원이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생이 이제 자기 증명서 뭐 여러 가지 소개서랑 함께 그 사법연수원에서 받았던 학점들 뭐 A+, B-, C, 뭐 B+, 뭐 이런 것들 쫙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 그걸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A가 많으면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B가 많으면 B도 있고 그럼 왜 얘는 이걸 B를 받았을까? 뭐 이 정도의 정보만 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떠한 연구를 해왔고 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왔고 협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그 히스토리가 남아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도입하고 나면은 약간의 혼란? 뭐 이런 게 좀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 능력의 배양, 또 공감 능력의 배양, 또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능력의 배양 이런 측면은 뭐 다른 어떤 덕목보다도 앞으로 미래의 의사에게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네. 덕목인 것 같고요.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당히 과감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적표에서 A, B, C, D, F를 지워버린 연세의대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 의학교육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기대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의대의 전우택 교무부학장님과 함께 연세의대의 혁신적인 교육 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렸더니 이제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유난히 방송 시간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친해지고 더
얘기가 많아지니까 말들이 늘어났네요. 네. 그러게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이 갔구나. 거의 오늘 한 2시간 나올 것 같은데 편집해도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요. 구라빨도 좀 키워서 뒷얘기도 좀 하고. 그래, 오늘 뒷얘기를 많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앞에 얘기보다 신문에 안 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희구라 청취 소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프로그램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청년의사 라디오, 또 팟빵이나 아이튠즈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화로 문자 주셔도 되는데요. 1666-1895 1895년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 받습니다. 문자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기자, 작가 김은영 기자였습니다. 네,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1월 17일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